2025년 6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지난 6월 13일 새벽 3시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정면으로 거부를 했죠. 현재 미국은 항공모함과 30여 대의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급파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이란의 핵시설 포르도에게 투하할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당사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KRM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전인 오후 1시에 이란으로부터 날아온 미사일 20여 발이 텔아비브와 홀론 그리고 부엘세바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4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에 4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수색과 구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죠. 텔아비브는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공격을 당했고요. 또 홀론에서는 학교와 주택이 직격탄을 맞았고, 부엘사바에서는 소로카 병원, 이 병원이 직격으로 맞아서 현재 수색과 구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공격은 주택과 학교, 병원 이렇게 모두 민간인 시설을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하죠. 이란의 공격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또 조금 전에 들어온 그 뉴스에 의하면은 이란 대통령 전용기 3대가 오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을 오만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급들, 고위 인사나 가족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동원된 것이 아닌가, 아직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 전용기 3대가 오만에 와 있다라는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혼돈의 중동과 이스라엘, 과연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이란은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선제 공습 시작한 지 딱 일주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은 현재 이란 서부를 맹 공습 중인데요. 이란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부 지휘하에서 서부의 미사일 발사 및 저장시설 140곳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드론과 드론 보관시설, 그리고 드론 발사대를 비롯해서 이란 서부에서 테헤란으로 오는 무기나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걸 운반하는 트럭까지도 파괴하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전투기 또한 격추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공포대 70개도 추가적으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란 상공에서 비행을 하면서 지상에서 자신을 조준하는 발사대까지 찾아내서 격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핵 원심 분리기 생산시설까지도 파괴했다고 이 IDF가 전했습니다. 이번 그 작전에는 이스라엘 해군도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은 대부분 방어나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바라크 마겐 방공 시스템과 그리고 장거리 요격 미사일 LRAD를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요격기를 장착한 이스라엘 해군 최대 수상 전투함인 사르6가 무인대 30대 이상을 추가적으로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해군 주력 수상 전투 함대인 샤예테트3는 공군부와 협력해서 방공 임무의 전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상과 공중 통합 전략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방공 임무에 IAF 드론도 함께 사용이 되었고요. 전국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도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의 전투기에 또 해군 그리고 또 드론까지 지금 입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의 통신센터가 공격을 당했어요. 완전 파괴됐습니까, 통신센터? 네,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공습하기 전과
후에 그 이란 국영방송인 IRIB 본부의 모습입니다. 처참하게 공격을 당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해당 이란 국영방송 본부는 실제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영을 하면서 군사작전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국이었고요. 민간인의 은폐하에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실을 입수한 IDF가 이번에 정밀표적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란도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열심히 반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피해가 커져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8일 새벽에는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 20여 발이 날아왔는데요. 요격이 되어서 사상자가 따로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이스라엘 중부에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20대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론 13대도 격추를 했다고 하고요. 직접적인 사상자는 보고된 건 없지만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이제 차량에 떨어져서 그걸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방공망, 그리고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미사일 함대, 그리고 IF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고 요격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번 이 공격의 기한을 2주로 잡았어요. 이 얘기는 2주 안에 이스라엘이 목표했던 그 목표물을 완전히 다 파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일주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나머지 일주일 안에 모든 작전이 끝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미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에 약 40%인 200여 대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된 그런 상태이고요.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도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이 폭발음이 들리는 상황이고 이번에 수도 테헤란 전역에서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또 이란 고위 간부들은 물론이고 주요 핵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 인프라들이 파괴되는 속도도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부터 지금 날아오는 미사일 개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만큼 이란의 그 어떤 미사일 발사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원래는 하루에 100발 정도가 됐었는데요. 17일 기준으로는 30발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란의 보복 능력이 취약해졌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저강도 공격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란이 미사일 발사 속도가 느려진 것을 보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 발사 능력이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란 지도부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쟁 시작 전에는 약 2,0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약 400기를 발사했고 그리고 일부가 공격당해서 파괴가 됐더라도 현재 약 1,000기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립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투 연구원은 이란은 매일 밤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수를 분산하면 이스라엘을 소모전에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IDF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장기전을 위해서 미사일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큰 규모의 공격을 조율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이 모자르는군요. 이제 자 이스라엘의 민방위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홈프런트 사령부. 이 민방위 본부가 예전에는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그 떨어지기 30분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는 이제 막 알람 울리면서 사이렌 울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들한테 30분 전에 그 경보 알리는 거 이거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네, 이제 원래는 IDF가 이란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 15분에서 30분 전에 이제 사전 대피 경보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이제 방공호 근처에 머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사이렌이 울리기 한 10분 전 그 정도쯤에 사전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이 경보 체계가 간소화됐는데요. 실제로 화요일 밤 민방위 당국이 야간 공격에 대해서 사이렌이 울리기 불과 2분에서 3분 전에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적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 홈프런트 사령부 여기서도 지침이 많이 완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는 30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은 방공호가 있다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제 대중교통도 여전히 제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또 그렇게 브엘세바하고 홀론하고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졌으니 걱정이 또 안 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잠깐 좀 숨을 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The Bible prophesies a war that's coming. The prophecy is found in Revelation 9, verse 13 through 21, and it states that a war will emanate from the Euphrates River. There are 4 countries that house the Euphrates River: Turkey, Syria, Iraq, Iran. In Ezekiel 38 talks about Iran attacking with other countries, attacking Israel. At the same time, you see Jeremiah 49, end of it, that he says, I will set my throne in Elam, which is modern day Iran. Elam is the land east of Euphrates, which is Iran right now. So there are 2 things happening when we enter the end times. One, Iran is going to get ready to attack Israel. You see the government of Iran saying we have to wipe Israel off the map. They're developing nuclear bomb, and they want to use it. It's time for that war now, according to biblical chronology and according to the timeline of God. So it could very well happen right now. Some think that battle comes first before the 7 years and may be a real signal of what we have right now. Iran, or what's called in the Bible Persia, is building the atomic bomb with missiles. They say they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day or this week. That could be that they're saying, we are ready. We have an atomic weapon. Our American government is saying, be careful. Don't start a war. Israel is saying, are you kidding? You can say that. You Americans live far away. But Israel is right here. But we're going to fly over with deep bunker buster bombs, and we're going to destroy all of those plans. And we could have the beginning of that war tonight. 예,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13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3성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런 충돌 13년 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라는 상당 신학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마지막 때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난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게 되고 인류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가 제3성전 영화입니다. 그동안 13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그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때를 일깨우는 그런 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세계적인 감독 김종철 감독의 제3성전 영화 브레드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죠. 이번에 이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왓츠앱 또 텔레그램 이런 그 인터넷 SNS 접속을 못하게 지금 했다고 해요.
아주 그냥 엄격하게 지금 막고 있나 본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해킹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국영 TV 방송도 해킹을 해서 여성들의 시위 영상을 방영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서라고 촉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란 사이버 당국은 이례적인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공식 기관과 직원, 보안팀은 개방형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란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웹사이트가 이제 차단이 되었고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는 정부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온라인 감시기관인 넷블록스는 실시간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 상태인 인터넷 블랙아웃에 진입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상대국의 데이터 센터나 이 통신 중개소를 공격을 해서 마비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연락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이 폭탄 터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뭐 사이버 부대가 있겠죠? 사이버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보안기관과 제휴한 해커 그룹인 곤제슈케 다란데가 이란의 세파은행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데이터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인데요. 곤제슈케 다란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 은행 세파가 이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테러 및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독립 언론인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전국적인 은행 서비스가 중단하는 게 발생했고, 그리고 일부 지점은 폐쇄가 되어서 고객들이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A팀 기기에서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등 이란의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도 증권거래소나 뭐 코인 거래소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긴 내버려뒀어요? 아니요, 이번에 이란 최대 코인 거래소인 노비텍스 거래소 또한 1230억 원을 해킹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또한 곤제슈키 다란데의 작품이었는데요. 곤제슈키 다란데는 24시간 내에 내부 네트워크에서 노비텍스의 소스코드와 내부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점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노비텍스 거래소는 전 세계 테러 자금 조달의 핵심이고 정권이 가장 선호하는 제재 위반 도구였습니다. 해커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테러 자금 조달 인프라에 협력하면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입장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무기적 강력한 무기 벙커버스터 과연 그 이란의 포르도에다가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라는 겁니까? 물론 지금 백악관도 여러 가지로 무지하게 바쁘게 막 지금 부산스러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소식은 뭐 없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을 한 후에 국가안보팀과 80분 회의에 돌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미군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상황은 이제 지금 전쟁이다 보니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이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미국의 벙커버스터인데요.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포르도 시설 특성상 지하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어렵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미국 벙커버스터 GBU-57은 무기가 약 3만 파운드, 14톤 정도의 폭탄으로 지하 61m 깊이까지 뚫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지하 깊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를. 현재 이스라엘군은 이 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미군이 개입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이란의 이 포르도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안 떨어뜨린다 해도 이스라엘은 지들끼리 할 겁니다. 예전에 그 이라크에 있는 오시라크 발전소, 그것도 이스라엘이 전투기가 계속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날아가면 다음 전투기 와서 또 공격하고, 그래서 계속 구멍을 파가지고 결국은 폭파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하늘길 모두 다 막혀버렸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스라엘로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1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귀국 작전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샤론 캐드미 이스라엘 공항청 청장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귀국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공항청은 보안 상황과 위험 수준을 반영해서 귀국 작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승객과 승무원,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기 엘알 항공에 따르면 현재 7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귀국 항공편 탑승을 이제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항공사는 긴급 사유나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을 고려해서 그 기준으로 탑승자 명단을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귀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방송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문주혁 PD가 과연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포르도에다가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예상 시나리오, 또 반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대화로 협상으로 풀어나갈 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 시나리오,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문주혁 PD가 준비한 집중 리포트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25년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전용기 편으로 급히 돌아간 그는 백악관 상황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이란의 핵심 시설인 포르도를 실제로 공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르도, 이란 콤주 외곽, 해발 900m 산기슭 아래 숨어있는 이 시설은 지하 80m 아래에 들어선 거대한 벙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5층 아파트를 땅속으로 묻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웬만한 폭탄으로 표면만 긁고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맞설 무기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GBU-57, 흔히 대형 관통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13톤이 넘는 이 폭탄은 전략 폭격기에 실려 자유낙하 방식으로 투하되는데 60m 이상의 지하 콘크리트를 뚫는 성능으로 자랑합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네바다 사막에서 이 무기를 실전처럼 투하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백악관 내 별도 태스크포스 포르도 타격을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지하 상황실에선 2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GBU-57을 실제로 투하할 경우의 파괴력, 민간 피해 규모, 그리고 이란이 반격에 나설 시 어떤 수순으로 확산될지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 진행됐다고 정해집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반응까지 포함해 전면 시나리오에 가까운 검토였다는 점에서 상황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 비공식 석상에서는 트럼프는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냥 협박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무기는 만들지도 않았지. 이 말에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정말 실행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무기는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포르도 같은 다중구조의 깊은 벙커를 한두 발로 뚫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복수 투하도 가능하고 이미 그런 시나리오까지 연습해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략 폭격기와 정밀 유도 시스템, 공중 급유기까지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내 방식이다. 그 한마디에 현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반,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 GBU-57을 포르도에 직접 투하하는 고강도 군사작전.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작전의 일부를 넘기고 미국은 정보와 장비만 제공하는 제한적 개입. 마지막은 공격은 미루고 군사적 긴장만 유지한 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면 곧장 정밀 타격이 시작되고 포르도 시설 상부는 직격을 맞게 됩니다. 충격파로 통신이 끊기고 상황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몇 시간 뒤에야 드러나겠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설비와 내부 인프라 상당 부분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국제사회에 즉각 항의하겠죠. 무엇보다 최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만약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지들을 정조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국은 물론 걸프 지역의 연합기지까지도 실제 타격 목표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나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개발은 멈추고 복구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군사 타격을 보류한다면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미국이 책임을 피했다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공습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만으로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벙커버스터급 무기 보유가 제한적이고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그 사이 포르도는 계속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연간 20kg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순도도 90% 이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긴 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제스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신중함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번 사태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직접 이스라엘이나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고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을 이용한 간접 보복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국지전이 실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분열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비판하며 이란을 지지할 수 있고 서방은 미국 주도의 외교 및 방어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한다면 비확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셋 사이에서 팽팽하게 흔들리고 있는 전쟁과 평화의 저울. 그 중심에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그 뉴스의 주제를 물고 뜯고 씹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조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3성전 영화 보셨습니까? 봐야죠. 꼭 보세요. 예, 예. 저도 그거 봤는데 13년 전에 만든 영화가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보고서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꼭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유튜브에서 예. 제3성전 치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이 꼭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달성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이제 목표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설정을 해놨는데 첫 번째 이란 핵시설 제거, 두 번째가 탄도미사일 체제 제거, 그 다음에 군수 내부 참수 작전인데 이 세 가지가 거의 지금 착착착착
있고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거의 다 다가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군수내부 참수 작전에서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IRGC 정보부대 수장인 모하메드 카제미 사령관과 그 부관을 이번에 사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요주의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이른바 10월 7일 학살을 계획 주도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브레티비에서 설명해드렸지만 10월 7일 학살은 저기 아프간에 있는 이제 테러 여러 집합체들이 모여서 대표적으로 탈레반 정권 아래 알카에다 2.0, 그 다음에 탈레반, 이란, IRGC, 그 다음에 하카니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마스가 모여서 거의 쥐어짜가지고 만든 이제 테러 지하드 계획인데 이게 사실상 미국 9.11 2.0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이 테스트베드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IRGC 카제미 사령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 연루된 사람이 여기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기 끝에 보면은 저기 오른쪽 표시되어 있는 저 사람입니다. 정보장교가 정보 수장인데 저 사람이 이제 제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복수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살 모르겠고 저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볼튼 보좌관 트럼프 일기의 그 안보 관료들에 대한 이제 암살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계획을 모의했던 사람이 저 주동자인데 요번에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군수 내부는 제거했고, 근데 정치 수뇌부 제거는 아직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 수뇌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이제 방송국을 지난번에 이제 폭격했지 않았습니까? IDF가 이거는 이제 대국민 선동용이라서 민간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건물이 IRGC도 같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민간 건물일 수도 있고 이제 군사 타겟이 될 수 있고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또 다른 특이사항이 뭐냐면, IRGC가 해외 공작 부대를 하지만, IRGC 또 국내 파트가 있습니다. 그 국내 파트가 뭐냐면, 이제 국내 이제 재야 시민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비밀경찰, 바질 그 조직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핵심 수뇌부도 지금 제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현재까지는 의회 인사들, 이게 의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 하메네이가 이제 손으로 찍은 사람, 낙점한 사람들이거든요. 입후보 할 때 이제 헌법수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의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IRGC 장성들의 정관예우 자리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들에 대한 타격이 시작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수뇌부도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 신호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인데 뭐 여러 군데 그 핵시설 많이 지금 파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르도의 그 핵시설인데 핵 저장고인데 어떻습니까?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분석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추론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B2 폭격기 미군의 그러니까 GBU-57인데 그게 미사일 한 대가 13톤이에요. 그러면 이제 20발 정도 때려야지 이제 이걸 부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한 260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1.4로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260톤을 이제 이스라엘 공군기가 들어가서 때릴 수도 있다. 근데 왜 스텔스 폭격기냐면 이게 기습적으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찰되지 그 포획되지 않고선 이제 그 레이더가 잡히지 않으면서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압도적인 물량으로 때려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북핵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런 그 기습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미사일은 B2 스텔스 밖에 운용을 못 한다고 해요. 뭐 B-52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하는데 지금은 이란의 영공이 지금 다 뚫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뒷마당 가듯이 언제든지 그냥 순환보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셔틀빵 돌듯이 계속 n분의 1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가 가능하다라는 게 한 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모사드입니다. 모사드의 신출 기본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삐삐공작부터 시작해서.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확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소문들이 이런 겁니다. 모사드가 그 포르도 핵시설의 그 취약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르도 핵시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을 고성능 원심 분리기로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열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럼 환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그 환기구를 다 구멍을 취약점을 다 파악을 했다. 모사드가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주 신출 규모란 작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면 단장에 끝나겠지만
이스라엘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포르도는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꼭 미국의 벙커버스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군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벌써 그 다 작전을 짜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큰 작전을 벌이면서 이 최종 결과물인 포로도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울 리가 없거든요. 이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시설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트럼프는 지금 뭐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 제거해 버릴까요? 지금 이제 소식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망설도 있고 뭐 해외 망명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공식 보도로 나온 거는 테헤란 그 동북부 지하 벙커를 은신했다고 합니다. 저 이란의 저 북쪽에 동북부,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에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프간 국경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포인트인데 일단 이제 하메네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1차 무력전은 이스라엘의 완승입니다. 이건 이제 하메네이가 권좌에 복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무력전에서 패배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그 어떤 여러 분석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메네이의 2차 목표는 권좌 복귀가 아니라 저기 아프간 근처에 있는 저기에 가서 사실상 잔존 정치 충성파와 반정부 세력과의 장기 내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라운드 2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이라는 지역이 중요한데 아프간이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테레반 정권 하에 여러 개 이제 뭐 ISIS, ISKP, 알카이다가 다 모여 있는 테러 같은 공화국이에요. 클러스 단체라서 또 IRGC랑 또 하메네이랑 그 탈레반 정권은 우호적입니다. 서로 이제 숨겨주기도 하고 과거 빈라덴의 아들 함자 빈라덴을 이란이 숨겨줬어요. 미국의 그 정찰을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 가서 일종의 뭐 임시정부 비슷하게 해서 내전 사령부를 해서 저기서 이제 내전을 지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하메네이에 대한 입장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암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목표를 얘기했어요. 네트냐후가. 근데 트럼프가 그걸 막았다는 지금 외신 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보는 이겁니다. 포르도 공습을 빌미로 이걸로 이 카드로 끝까지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정치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메네이한테 그 항복선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포르도 공격하느냐 마느냐로 자꾸 저울질하는 게 결정장애가 아니라 지금 끝까지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레버러지를. 그래가지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메네이를 살려놓는 거고 그게 한 가지. 근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았다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이제 하메네이 제거 목표하고 그게 이제 곧바로 레짐 체인지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레짐 체인지를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뒷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메네이한테 최대한 도장 찍어 이걸 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 해서 이제 그 덮어놓고서 이제 핵시설만 파괴하는 선에서 이제 끝나는 뭐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종적 해결, 그 벙커버스터로 그 포르도를 제거하는, 공격하는 이거를 미국에다가 넘겨주고 이 작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린 일, 본인들이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하메네이도 이스라엘 손에 달려 있지만 일단은 기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협상 기조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약간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고 하메네이의 이란은 이제 마라톤 시간 끌기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이 선제 공격 이걸 두고 러시아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화적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러시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선제 공격을 해놓고 이번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거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존 스펜서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가자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방어적 전쟁인데 또 막 학살 논쟁 나오고 뭐 국제법 운운하니까 미리 선수 치면서 이 법률적 국제법적 논리 전개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주면 이겁니다. 비판론자들, 그러니까 반유대 비판론자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주권 침해 행위 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비판론자의 논지가 뭐냐면 이제 유엔 헌장 51조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방어적 전쟁 자유권을 행사하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란을 때려야 그게 이제 합법적인 소위 얘기하는 방어권 행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죠. 아니 핵 공격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선제 타격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 개념이라고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막 지가 구이 검 귀고이 코에 검 코걸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 구속 요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캐롤라인 검증이라는 건데 그 캐롤라인 검증이 뭐냐면 1800년도에 이제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1800년도니까 미국은 독립을 했고 캐나다는 아직도 영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영국에 대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해서 반군이 들어갔는데 그 반군에 대한 무기 군수 지원을 누가 했냐면 미국 상선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걸 먼저 간파하고 미국의 상선을 불태워버렸죠. 그 과정에서 미국 선원 2명이 이제 산화를 했는데 그거를 두고 이제 미국이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건 선제 타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 갖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측 미 국무부하고 영국이 합의한 게 뭐냐면 영국은 자기 보존 원칙이 필요하기 자유권 행사 참 왜냐면 이게 이 무게 공급되면은 영국군이 공격당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논지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권이 성립하려면 선제 타격이 성립하려면 선제 공격 외에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축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절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그 공격이 있을 때만이 공격이 예상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선제 타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불탄 상선 이름이 바로 캐롤라인 호, 그 배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캐롤라인 검증, 캐롤라인 독트린으로 언제까지 이어졌냐? 1945년 나치 전분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국제 판례로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 타격할 때 캐롤라인 그 독트린의 검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스라엘의 경우는 캐롤라인 독트린에 어떻게 부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캐롤라인 검증에 두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례성인데 이제 필요성부터 얘기하면 왜 선제 타격이 필요하냐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례로 보면은 이미 하메네이 지도자는 지구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겁박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10월 7일 학살 사태가 있었다. 고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협의 지속성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최근 이란이 15개 핵무기 개발 단계 역시 이것도 절박성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면은 임박했다라는 공격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 물론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은 재래식 전력이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한 3,000발 중에서 한 10분의 1 몇백 발만 넘어왔고 또 요격됐지만 이게 만약에 3,000발이 다 넘어온다 그러면은 아이언돔은 소진되고 이스라엘 국채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재래식 전력이지만 사실상 핵전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절박함과 압도적인 그 안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 요건, 그러니까 필요성 요건을 지금 충족을 시켜준 거고 두 번째는 비례성입니다. 오케이,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그 선제 타격하는 것도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단 폭격, 무차별 폭격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이 뭐냐면 요번에 기상하는 사자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 외과적 타격입니다. 군수 시설, 군사 목표만 쪽집게처럼 타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캐롤라인 독트린의 구성 요건을 이스라엘은 다 만족시킨다. 고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권 침해 이런 건 다 개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러시아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비교적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선제 공격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이번에는 영국에 있는 NGO 단체예요. 핵 군축 캠페인이라는 단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핵
군축 캠페인이라고 하면 핵을 더 이상 이렇게 늘리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그런 NGO 단체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란을 향해서 핵시설을 파괴를 했으면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축 캠페인인데 캠페인 for nuclear disarmament입니다. 해체죠. 그 disarmament가 CND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국에서 1957년에 창설된 반핵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NGO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거 민수용 원전도 반대예요. 얘는 핵만 들어가면 다 반대해요. 어느 정도로 핵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냐. 지난 러우 전쟁 당시에 이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기갑 전력을 이제 탱크를 부수는 이제 그 열화탄, 우라늄 열화탄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량의 이제 우라늄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뭐 암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 논쟁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 NGO, CND NGO는 이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다 핵 지원한 것이야 라면서 막 오버하면서 이제 그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유독 이제 이란 핵시설을 사실상 이스라엘이 디스armament 하는 거 아닙니까? 해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다른 뭐 국제기구야 다 반유대 극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비핵화하는 하는 그 시민단체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반유대의 뿌리가 이거 파도의 끝이 없다라는 걸 요번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비핵화 단체가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이없는 소식이라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중동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점점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빨리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이란을 향해서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그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핵무기 만드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전 세계 앞에서 선언을 해야 항복 선언을 해야 이 전쟁은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유대주의자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분석 이슈 또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당연히 이란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 피해를 입고는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불똥이 엉뚱한 대로 지금 엉뚱하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냐면 중국에 튀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번 전쟁에서 지금 뜨거 하면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이런 상황. 중국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타겟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이란의 그 정유 시설이 있어요. 거기 핵심 그 어떻게 클러스터가 어디냐면 사우스 파르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팔레스타인 근처에 있어요. 저 북쪽 빨간색 저기에 있는데 저기에 이제 생산 시설보다는 이제 저기에 있는 이제 저장 시설을 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국이랑 직접적 연관이 되냐면 이란은 하루에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이 수출 품목이 어디로 이게 지금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데 누구냐? 암시장의 최대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중국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란 원유 수출량 90%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대부분 이란산 크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산둥 지역의 중소 정유사에서 이제 정제가 되는 건데 2022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막 이런 식으로 막 환경 오염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재 대상이니까. 그 대신 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인폭이 배럴당 한 2달러에서 11달러,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중국은 완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이 아주 해피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군사 타겟이고 두 번째 진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걸 때리는 순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란을 때리는 거지만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하는 것이죠.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의 한쪽 팔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그리고 카르그 섬이라는 게 있는데 페르시판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쉐르 위쪽에 보면은 아주 그냥 이 조그만 점같이 있는 그 섬이 카르그 섬인데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게 카르그 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산호초 섬인데 거기가 이제 일단 오케이 그 원유를 빼가지고 그 LNG 선박이나 이런 그 유조 탱크의 어떤 그 기착지 그 역할을 저 섬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저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교통 항만 시설인데 간이 항만 시설이 저거를 이제 때려버리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날아가죠. 아직까지 때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저걸로 이제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거죠. 너의 에너지 시장 우리가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다라는 걸 견제하니까 개입하지 마. 그래서 3차 대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호들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에너지에 관해서 중국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24년 기준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290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했고, 이 원유를 수입했고 대가로 이제 중국은 이란한테 뭘 공급했냐면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추진체인 과염소 수산 암모늄 수천 톤을 공급했는데 이게 미사일 800기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거래를 서로 이제 바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거래를 이스라엘이 이제 철퇴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 나기 전에 안 그래도 이란하고 중국하고 25년 장기 체결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란의 이 에너지 관련 시설들이 막 이스라엘로부터 폭격당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막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정제 시설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촉수를 이제 잘라낸 거라면 요번에 이제 25년 장기 전략 협정은 이제 2021년 당시에 비공개로 맺어졌어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이란에다가 이제 금융 에너지 항만 철도 5세대 이동 통신 5G 등 장비에 25년간 4천억 달러 한화로 하면 453조 원을 이제 투입한다고 그래요. 이란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2021년에. 근데 이제 요번 공격으로 이제 중국은 투자금 400여 조 원을 이제 날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란과 중국의 그 비에너지 교역량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한 193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한 148억 달러를 수입하고 나와 있고 총 교역량이 양국이 한 34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물리는 거죠. 이 투자가 다 날아가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전략, 중화 패권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1대1로 사업입니다. 이른바 BRI 사업인데 그 핵심 구간이 바로 테헤란 중국 철도 노선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저 철도 길이가 보시면 되지만 테헤란에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10,000km 정도 되는데 테헤란, 투르메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직선 코스로 가면은 15일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철로로. 그럼 저기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테헤란에서 직접 중국으로 해상로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30일 걸려요. 더블 스코어죠. 근데 물론 화물 적재량은 선박이 훨씬 크지만은 속도가 빠르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1대1로의 완성입니다. 저길 통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도 가고 하고 요것 때문에 돈 투자를 많이 한 거. 저 철도 건설에 중국이 돈을 다 댔어요. 그런데 저 종점이 어디냐? 바로 테헤란입니다. 지금 테헤란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DF 그 전투기 조종사가 흡수하고 떨어뜨리면 철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투자금 다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로 사업이 지금 최대 위기에 있습니다. 저 핵심 구간인데 저걸 이스라엘이 때려버리면은 테헤란 종점을 때려버리면은 중국은 그동안 투자해온 1대1로 사업, 중국 패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지금 한편으로는 원유를 부셔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1대1로 사업을 부셔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겉으로는 뭐 긴장 완화는 얘기했지만 이스라엘한테 함부로 못 가버려요. 지금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사실상 이스라엘 촉포인트 딱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반중 전략의 핵심 그 교두보 1타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그 이란의 핵시설, 핵 저장고를 폭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확전이 되면서 중국도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란 편이 되고 막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조 기자님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막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아하. 형 봐줘 이렇게 해야 돼요.
에너지에 부셔버렸죠. 1대1로 작살내버렸죠. 그다음에 첨단 IT 기업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협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라면은 중동에서의 중국의 위성국가는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솔직히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리는 세계 전략이 빵꾸가 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릎 꿇고 와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 중국 관련 매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지금 사탕 발린 공작을 많이 해요. 아하. 좀 봐줘. 겉으로는 뭐 긴장화나 뭐 외교 왕이 부장이 그 교만한 왕이 부장이 막 이렇게 사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한테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중국뿐 그러니까 여기서 개입할 사람이 파키스탄이 있는데 파키스탄도 뭐 개입하는 생각 없고 그럼 중국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중국 개입 안 하면 이제 뭐 이란 혼자 외톨이죠.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선제 공격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중재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보다도 이란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중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란 정권이 이대로 이스라엘한테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수면 안에서 실질적인 그 역학 관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듣는 건 좀 일단 걸르시기 바라고 재밌는 이제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하용 현지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기 직전에 그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내가 못 말린다. 이제 아마 때릴 것 같다. 빨리 협상 수용하라고 이란한테 전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중재자가 이제 푸틴이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그 얘기 듣고선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야 이스라엘 때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하메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협상 안 받으면 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장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한 거죠. 13일부터. 그 직전에 그 통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트럼프는 왔다 갔다 이제 거강꾼 노릇을 하느냐. 그게 이제 뭐냐면 지난번 이제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를 붕괴시키면서 아사드가 붕괴됐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사실상 아사드의 억셀러리 포스에서 지상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서의 그 러시아 영향력의 교두보가 바로 시리아예요. 그게 후토드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 축이 무너지고 마지막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중동에서 이제 반서방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이란에다가 엄청나게 서로 교류를 해 전략적 관계예요. 이란은 뭐 첨단 뭐 약간 그 방공망 시설도 조금 제공하고 뭐 핵 뭐 개발 무기화 이런 거 기술 조금 제공하고 대신 이란은 러시아한테 이제 그 싸구려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거를 공급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인데 시리아 무너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빠진 거예요. 두 다리로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는 시리아고 하나는 이란인데 시리아 무너졌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하메네이라 하나 말이에요. 하메네이마저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게 그 신정 체제 해체 레짐 체제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중동에서 아무도 이제 상대해 줄 사람이 없고 중동에서 쫓겨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전 반대를 얘기하고 있고 신정 체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제 여기 영향력이 상쇄되니까 완전히 여기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중동에서 중국하고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종식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이라 한다. 자꾸 그래서 거꾸로 선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러시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신정 하메네이가 빨리 계속 존치되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은 거지. 이스라엘이 제거하면 러시아도 중동에서 이제 짐 싸고 나가야 된다. 빠이빠이다. 그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3차 대전 뭐 배럴당 100달러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와가지고 막 폭격하고 막 그러는데도 반격을 못하는 게 대공망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S-300, S-400 이런 방공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자기도 지금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못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까지 이 러시아가 챙기느냐. 이래서 이제 못 도와준 거 가지고 이란은 러시아한테 지금 볼매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지역이 이제 터키인데 이란 그 국민의 한 3분의 1 수준이 그 터키계라고 합니다. 투르크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중동에서는 터키랑 이스라엘, 사우디만 봐야지 뭐 중국, 러시아는 이제 쫓겨났죠. 걔네들은 이제 옛날 얘기.
그 필요 없는 애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안에 또 그 이란 국민들의 한 20%가 아제르바이잔 그렇죠. 사람들이라며요. 그렇죠. 얘네들이 또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하여튼 그 혼돈의 이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란 쪽으로 레이더를 바짝 세워서 조사를 계속 잘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이제 수습 단계 들어가는 이제 거죠. 수습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제 모양새 있게 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고 이스라엘의 과제인 것이죠. 그 사실상 뭐 확전 이런 건 없습니다. 미십니다. 미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